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의 미래 예측이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머 미래를 준비하자. 일단 코린이들이 오해하기 쉬운 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시험 문제 풀고 이런 거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매우 다릅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원래 개발자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원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저렇게 문제를 풀이를 외워서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풀이하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문제를 공식 외워서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 천재가 그 자기만의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이해서 정답을 맞췄는데 선생님이 혼내드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정해진 공식대로 풀지 않았으니 너는 오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나왔었죠, 언론에서. 그 정도로 이제 천재 자체, 어떤 뛰어난 사람들에 대한 교육 자체가 굉장히 많이 퇴보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딱 그냥 공식 외워서 푸는 거. 그래서 그 문제밖에 못 풀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그렇게 수학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는 저는 반대되는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수학이라는 건요, 원래 발견해내는 거는 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굉장히 창의적인 학문이거든요. 관찰하고, 발견하고, 공식화하고,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 같은 학문인데, 그런 것들이 아예 그냥 이렇게 쉽게 가르치려고 이제 문제를 외우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처럼 그 문제를 학습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몇 번 풀어보지 않으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토익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영어 잘하는 학생들이 그 팀노바에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 그 예전에 있던 학생들 중에 클린턴 대통령 나온 학교, 조지타운인가? 거기 나온 학생들도 있었고, 지금 이제 동찬이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요리 학교로 나오기도 했고, 막 그런 친구들 보면 영어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준범이라는 친구도 미국에서 대학 나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이런 친구도 많아요. 영어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면요, 그 토익 같은 거를 별로 그렇게 실제 영어 실력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실전이랑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문제들 같은 거랄까? 그거는 근데 풀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토익 자체가 주는 게 실제로 영어 실력을 늘리다기보다는 점수 자체에 되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문제를 위한 문제, 선별을 위한 문제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알고리즘조차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특히나 이런 알고리즘 문제풀이는 더 그래요. 알고리즘은요, 개발자가 개발을 할 때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된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그 중점을 두는 게 알고리즘인데, 그거 자체를 문제를 학습해서 이렇게 풀이하는 것처럼 많이 보는데 현업에서 저렇게 문제풀이처럼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어쨌든 기존에도 분업화가 있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일단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알면 좋죠. 알면 좋습니다. 뭐 정렬 같은 것도 알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렬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공부할 때 제외하고는 직접 정렬을 할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한 정렬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이미 그냥 내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호출해서 그냥 쓰면 돼요. 이게 대략 어떤 건지만 알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그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 되게 중요할 때, 옛날에 정렬이 진짜 중요했을 때는 대규모의 앱을 처리를 한다거나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처럼 리소스가 되게 적을 때, 제가 맨 처음 컴퓨터 배울 때는 알고리즘이 중요했어요. 왜냐면 메모리 리소스나 이런 게 굉장히 난해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느렸냐면, 제가 486 컴퓨터를 썼었는데 486 컴퓨터는 어느 정도 느렸냐면 20배속,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CD롬에 20배속짜리로 게임을 돌리는 거랑 컴퓨터 안에 그걸 복사해서 컴퓨터 안에 돌리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CD롬 20배속이 훨씬 빨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거든요. 그 정도 있고, 그보다 제가 더 밑에 있는 컴퓨터 386을 썼을 때는 거의 이제 90년대 초반에 286인가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건데 굉장히 리소스가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막 플로피 디스크 막 정말 막 2메가인가 1메가인가 기억도 안 나네. 이제 그런 걸로 막 부팅하고 그랬었어요. 그걸로 운영체제 돌리고, 지금은 몇 기가죠,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리소스가 작을 때는 정렬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커졌다.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너무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있는 그 서치만 되면 적당히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상관이 있는 경우는 뭐냐? 정말 큰 연산,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다룰 때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개발에는 정렬 적당히 쓰셔도 상관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속도 차이 굉장히 미미해요. 네. 근데 뭐 그럴 순 있죠. 뭐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암보 코어를 되게 많이 해. 근데 그 보코화 속도가 뭐 하나 푸는데 0.0001초만 차이 나도 그게 이제 1000만 건을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뭐 1초만 차이 나도 크니까. 이제 그런 거일 때는 사실 알고리즘을 잘 선별해서 쓰면 돼요. 그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초보자들이 그런 거 할 때 답답해 죽겠어. 불쌍해. 뭘 잘 몰라. 그래서 답답해서 팀노바 창업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기존에도 분업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업화가 있었냐?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요. 일단 알고리즘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화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 자체는 아마 유튜브에도 그렇고 대부분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제가 이거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제 학생들한테는 가르쳐 오던 개념인데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요. 이제 개발자는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처럼 이제 1, 2차 이런 식으로 분업화가 되어 나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얘기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맞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개념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웹이면 웹, 앱이면 앱,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이런 식으로 보통은 지금 현재도 나뉘어져 있거든요. 개발자들이. 근데 문제가 더 생겼어요. 그 웹 하나만 해도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뉠 정도로 커지고 그 전문 웹 에이전시는 HTML만 하는 곳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백엔드만 하는 사람인데 백엔드 하는 사람이 백엔드도 분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큰 규모의 서비스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분이 있고 거기서 또 분산만 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서비스 뭐 쓸 때 요새 게임에 애지간하면 인터넷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게임이라도 백업이라도 되잖아,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조금 각자 이제 분업화해서 막 쓰려고 하는 시도가 현재 시점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더 분업화가 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수요가 너무 이렇게 투머치. 그러니까 내가 웹 개발자인데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게 굉장히 난해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분업화는 좀 더 심화되고 계층이 명확히 나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방금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분업화는 좀 더 심화되고 계층이 명확히 나뉠 것인데 예전에 보면은 엑셀도 전문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나 현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엑셀이 좀 더 쉬워졌어요. 좀 직관적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니까 확실히 더 발전을 하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분업화 얘기를 좀 이어서 가자면 분업화 자체가 이제 이게 더 심화된다고 분명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동화의 붐이 일어나요. 자동화 또는 이걸 대신해주는 거. 대신해주는 개발 도구.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 엔진이나 프레임워크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게임 개발하면 언리얼 엔진, 뭐 유니티 엔진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건가?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루비 온 레일즈 ROR 뭐 아니면은 뭐 파이썬 장고 아니면 자바 스프링 이런 것들 스트러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대신해주는 개발 도구예요. 개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스프링 진짜 코딩해보면 개발 생산성이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측면, 개발 생산성이 빠른 측면보다도 이제
이것저것 다 스프링만큼 여러 개를 다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순수 하나하나 내가 손으로 한 땀 한 땀 다 했을 때 스프링만큼 여러 가지 지원하냐 봤을 때 스프링이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 같은 게 발전하게 된 게 개발 생산성적인 측면이 좀 많이 있어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트랜잭션을 좀 더 심화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뭐 사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보안 같은 걸 좀 더 해준다든지 뭐 각자 프레임워크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자동화나 대신해주는 개발 도구에 돈을 지불하는 게 훨씬 공부의 양도 줄어들고 신경 쓸 게 적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영역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발전을 그건 조금 밑에서 얘기하고 오픈소스의 발전, MS, GitHub 인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MS 우리가 일단은 지금 시장을 볼 때 오픈소스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근데 오픈소스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은 MS가요 8조 원에 GitHub을 인수를 해요. 한때는 오픈소스를 저주했던 MS 자체가 갑자기 오픈소스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굉장히 오픈소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픈소스를 올릴 수 있죠. 하나의 플랫폼화가 된 거죠. 개발자 플랫폼이죠. 그래서 오픈소스에 올라갈 라이센스에 따라서 내가 그 기술을 내가 필요하면 쓸 수도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도구를 이렇게 슉슉 갖고 오듯이 마켓에서 그냥 가져오듯이 그 라이센스에 맞게 비용만 지불하면 쓸 수 있게 누구나 올릴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누구나 올릴 수 있듯이 그렇게 된 거죠,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오픈소스의 발달은 작은 되게 작은 어떤 하나의 역할을 그들이 만든 거를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오픈소스를 분석하고 이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또 한번 살펴보면 대기업 인프라 중심으로 개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 보면은 오픈소스는 어떤 되게 코어적인 어떤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데 대기업을 보면은 오히려 오픈소스를 개발하기보다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글 스테디아 스트리밍 게임 스테디아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저사양 컴퓨터로도 동영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만 되면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테디아가 이 얘기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웹RTC 처음 나올 때부터 그 학생들이 이걸 다뤘습니다. 이미 그 트렌드를 항상 먼저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잘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간편하게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고객의 컴퓨터 사양을 신경 쓰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굉장히 이제 개발할 때 고객 컴퓨터나 운영체제에 따른 어떤 그런 걸 신경을 덜 쓰게 돼요. 그러면은 확실히 개발 생산성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발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체 서버 인프라 구축하던 회사들이 AWS, 애저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잘 아시겠죠. 클라우드 기반으로 뭐 넥슨 같은 경우도 게임 서버를 뭐 AWS 쓴다든지 요새 좀 비싸서 그렇지 저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버를 자체 인프라 구축해서 썼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걸 개발하면서 어떻게 되냐? 서버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트래픽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대응하기도 좀 편하고 뭐 여러가지 유지보수 측면도 뭐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AWS에 지원하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훨씬 편하게 좀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다 생산성이죠. 그리고 마지막 API 원격 호출 방식의 개발이 목표나 뭐 이런 거는 뭐 구글 맵도 그렇고 어떤 이제 원격으로 호출해서 뭔가 호출하는 거 여러분 많이 쓰세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그냥 웹 개발할 때도요. 잘 이렇게 홈페이지 잘 보시면 외부에서 호출해서 가져오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원격 호출해서 가져와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개발이 확실히 좀 개발 생산성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요즘 트렌드는 그렇다.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개발 트렌드는요, 빠른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린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제품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제한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행 가능한지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 제품 및 개발 방법론, 이렇게 해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막 린 스타트업 관련 서적 같은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되게 찬양을 하고 실제로 이걸 잘 활용해서 성공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른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발을 배우면 빠른 생산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사실 실제 시장 니즈는 빠른 생산성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빠른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또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빨리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표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개발 기간이 느려지면요 시장 트렌드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막 게임할 때 좀 구식 그래픽이면 싫잖아. 10년 동안 개발했어. 근데 10년 전 그래픽 스타일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게임 솔직히 그렇게 막 호감은 안 가잖아요. 좀 옛날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그 기술을 빨리빨리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트렌드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뭐 대충 그냥 막 API 갖다 쓰고 이러면은 되게 못됐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스테디아 내부에도, 그 오픈소스인 웹RTC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앱들이요, 오픈소스를 두고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제 하나 지금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거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할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프레임워크나 엔진들은 빠른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발자들은 왜 애저나 AWS를 쓸까? 이건 위에서 말씀드렸죠. 빨리 개발하고,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AWS 점유율 매년 증가하고 있죠. 이제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18년, 2019년도죠. 근데 앞에 통계는 이미 이제 일어난 일들. 요렇게 지금 대략 예측이 이제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대. 왜냐? 빨리 만들라고, 빨리 만드는데, 그냥 대충 빨리 만드는 게 아니고 안전하면서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 유저들은 이게 최적화가 좀 더 되고 안 되고 보다는 빨리 출시가 돼서 게임을 먼저 하게 하는 게 자본가도 좋고 유저들도 좋고 개발자도 좋은 거죠.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산성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그런 생산을 담당해주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내가 안 담았을까? 약간,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들 안에 살펴보면 더 많은 작은 부품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일단 요게 지금 언리얼 홈페이지입니다. 언리얼 홈페이지인데요. 언리얼 홈페이지 보면요, 안드로이드 게임 개발도 지원을 하고요, HTML5 게임 개발도 지원하고, 리눅스 게임 개발도 지원하고요, iOS 게임 개발도 지원하고, 막 별의별 걸 다 지원해요. VR 게임도 지원되고, 삼성 기어 VR도 되고, 막 오큘러스도 되고, 난리예요, 난리. 그냥 게임 개발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측면의 개발을 다 지원합니다. 저는 이거를 2차 생산자로 보고 있거든요. 왜 2차 생산자로 보냐면, 보세요. 일단 1차 애들이 또 있어요. 근데 1차는 뭐예요? 저게 1차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차라고 하면 우리가 고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1차 생산자는, 우리가 책을 만든다고 치면 1차 생산자는 이제 그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베는 사람, 그리고 원자재를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겠죠. 2차 생산자는 이제 그 나무를 가공해서 종이를 만드는 사람. 3차 생산자는 출판사죠.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나의 이야기를 담느냐, 소설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걸 쓰는 거 3차 생산자로 고전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개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차 생산자인 언리얼 엔진을 보는 건데, 얘는 일단은 1차 생산자부터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죠. 언리얼 내부에 보시면요, 어딨냐? 지금 여기 보시면 언리얼 엔진 그 블로그인가? 개발자 블로그입니다. 여기 보면은 언리얼 엔진 4.21 출시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글을 써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안드로이드와 iOS와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딨냐,
오픈GL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오픈GL이 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픈GL이라는 게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잘 보시면, 안드로이드 지금 이게 더큐멘트인데요. 보면은 오픈GL ES라고 해서, 또 오픈GL이라는 게 나와요. 안드로이드 홈페이지에. 그러면은 이게 또 뭘까요? 막 버전대도 있고, 몇 버전 이상부터 뭘 지원합니다라고 막 얘기가 되게 있어요. 이거 안드로이드에서 만든 거 같잖아요. 근데, 애플도 한번 볼게요. 애플에 갔더니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를 갔더니 오픈GL ES라는 게 또 여기서 소개가 되더라. 몇 버전부터 지원한다. 이 정도 되면은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게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크로노스 그룹이라는 곳에서 지금 오픈GL 기술을 계속 지원하고 공식적으로 계속 만들고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GL이라는 게 뭐냐면 오픈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그 영상이나 화면의 UI가 보일 때 처리해주는 것만 담당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1차 생산자적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범주의 코어 근육, 그러니까 어떤 작은 한 분야를 하는 거예요. 근데 2차 생산자 지금 안드로이드, 애플,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 있죠. 이런 오픈소스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을 잘 활용을 해서 2차 생산자가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생산자는 대신에 1차 생산자와 3차 생산자의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그 생산의 거의 그러니까 생산 툴 같은 걸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차 생산자는 이런 언리얼 엔진과 안드로이드 또는 애플 같은 걸 활용을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 또는 우리 회사가 원하는 서비스 같은 걸 고객들한테 직접 쓸모있는 그런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걸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1차 생산자 더 많이 준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야 돼서, 이제 이렇게만 준비를 했는데, 이 보시면은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로 나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가르쳐 왔는데 결과 항상 좋았습니다. 보통 이제 너무 개발자들이 편협하게 공부할 때, 특히나 외골수 개발자 제일 극혐하는 고집 세고 이제 자기가 정답인 그런 개발자들, 그러니까 팩트가 없이 자기가 정답인 건 좀 문제가 되죠. 그냥 그런 개발자들 보면은 모든 라이브러리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써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좋아하는 게임 애지간한 거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유니티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게임 엔진 요새 안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검은 사막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듣긴 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해도요 오픈GL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 1차적인 거는 워낙에 다 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쓰든 애플을 쓰든 게임을 하든 오픈GL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뭐냐면, 화면에 여기서는 이제 나무를 베는 작업, 화면에 송출하는 작업에만 특화시킨 거야. 오픈 그래픽 라이브러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픽 관련 처리를 여기서 다 해주는 거예요, 코어를.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해서 게임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UI 버튼 같은 거 이렇게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액티비티 이런 화면 하나를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린 그걸로 좋은 걸 만들고. 자,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되게 작은 것들, 그것만 집중을 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방대하고 큽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는 클라이언트 한쪽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4차 생산자, 5차 생산자적인 관점으로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트워크 영역 자체까지도 요새는 이제 임대를 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에 옮기고. 근데 그 안에도 내부에 오픈소스 다양한 생산자를 계층적으로 많이 나누고 굉장한 연결적인 측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왜 특히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이해도가 없이 개발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좀 두서가 좀 없어서 죄송하긴 한데, 좀 대략적으로 큰 틀만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이 생산자의 개념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맞다, 뭘 해야 되는지 대략만 알려드리자면, 정체성을 명확히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1차 생산자로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이제 오픈소스를 분석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아주 작은 코어적인 측면을 접근해야 돼요. 어떻게 화면에 송출하는 게 메모리를 적게 사용하는 것인가. 여기서는 알고리즘적인 측면, 자료구조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1차 생산자를 자기가 지향을 한다면, 그리고 그 관련 기술이나 관련 이제 논문들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재밌게 보고 있는 얼굴인식 기술 같은 경우도요, 카네기 멜론이나 MIT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에서 하나하나 자체적인 얼굴인식 기술을 만들어요. 아니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에서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보통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요, 보통 그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보통 그게 이제 대학 석박사에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MIT나 이런 학교들이 인정받는 이유가 굉장히 산업 전반에 사용하는 오픈소스나 코어 기술들을 많이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생산자로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할 거라면 큰 거 보기보다는 작은 나뭇잎의 엽록소를 보는 그런 코딩 스타일, 그런 걸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기술이 장기적으로 쓰일 기술인가라는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관련 오픈소스들을 분석을 하시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그래픽 라이브러리 처리한다든지, 나는 얼굴 인식을 좀 더 높은 확률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관련 얼굴 인식 기술이 어떤 원리를 통해,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 분야로 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1차 생산자적인 관점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좀 있습니다. 석박사학위자들이 하는 그런 데도 좀 있어요. 그 실제로 팀노바 팀원들도 최근에 이제 그 비디오 이제 영상 처리 기반 인공지능 하는 쪽에 간 친구들도 있고, 그 종종 있어요.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개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생산자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OS를 만든다, 뭐 언리얼 엔진 그런 만든 회사에 들어간다, 그런 게 목표시다 라고 하신다면, 저 코어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1차 생산자적인 그 근본 라이브러리들 있죠. 이런 것들이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이 분야에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게 대세고, 좀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많이 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이걸 아셔야 되냐면, 일단은 이 둘만 그냥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차 생산자가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3차 생산자가 이걸 원하는가 아닌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생산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굉장히 트렌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생산자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생산자 보면 사실 이게 한 번 더 분업화가 돼야 되는 게, 언리얼에서는요, 언리얼이 사실 3차 생산자고 우리가 4차 생산자일 수 있어요. 언리얼은 안드로이드와 애플을 다 지원하거든요. 리눅스까지 지원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이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표현을 했지만, 이거는 더 생산자의 그 단위는 더 쪼개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성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생산자와 3차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역할이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굉장히 정신없어요. 그래서 보통 2차 생산자적인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OS도 어떻게 보면은 2차 생산자적인 역할을 해요. OS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코어 그 자체, 이거는 이제 GitHub에서 여러분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2차 생산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거를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양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성.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차 생산자는 우리가 이제 앱 개발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는 개발자들은 대부분은 3차 생산자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게임 만들고 뭐 이런 건데, 게임을 만들 때도 옛날에는 직접 막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막 이렇게 오픈GL을 막 써서 개발하고 그랬었는데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고, 팀노바 1기 때는 제가 오픈GL ES로 개발하는 게 장기적으로 너네들한테 좋을 거다, 코어를 써보자, 그래서 1차 생산자 기술을 가져다가 개발하기 시켰는데, 그랬더니 이제 팀노바 게임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저거 너무 허접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이거 멍청한 거는 잘 모르면 좀 나대지 말아야 되는데, 막 약간 좀 짜증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오픈GL을 직접 포팅해, 기특하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잘 모르는 게 참 모르는 게 용감하죠, 보면은. 근데 이제 3차, 그래서 이제 요새 유니티랑 언리얼을 많이 쓰는데, 그걸로 하니까 또, 뭐, 아웃풋이 좋대. 근데, 사실, 1기 때 정말 그 승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천재적인 애가 있는데, 수학과 출신에, 그런 친구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거든요. 그 주영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잘했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보여주는 피지컬들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오픈GL이라는 거 자체가요, 그 생산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생산성을 높인 거예요. 이렇게 포팅을 해서. 그래서 2차 생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직접 베어서 그 책을 내는 것보다는 나무를 벤 거를 누가 종이를 만들어주고 종이를 만든 걸로 우리가 책을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차 생산자로 여러분 잘 하실 거면 이런 어떤 2차 생산자들이 주는 매뉴얼들 있죠? 요런 홈페이지들. 뭐 언리얼 홈페이지들, 뭐 안드로이드 홈페이지들 난해하게 이제 영어로 많이 써있어서 힘드시긴 할 테지만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게 처음엔 잘 안 읽히는데요. 익숙하면은 조금씩 읽혀요. 좀 쉽게 포스팅 나온 것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막 다 보시면서 뭐 참고하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검증. 제가 뭘 가져다 쓰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월급은 네가 받는다. 네가 받으니까 항상 검증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검증은 확실히 해야 된다. 남의 소스를 가져다 쓰는 거 항상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져다 쓰세요. 쓰시고 검증하세요.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결과 나오는지. 잘못 같았으면 에러 나요. 가끔 무책임한 개발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저거 어디서 가져다 썼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멍 때려요. 그럼 그거 사실 월급을 지가 받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줘야지. 그 블로그 쓴 사람한테. 근데 그거 가져다 쓰고서 안 된다고 그 사람 탓을 하고 있어. 이런 애들 저한테 엄청 혼납니다. 본인이 검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전문가고. 어쨌든 그래서 3차 생산자 같은 경우는 개발 속도에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2차 생산자에 비해서. 그리고 트렌드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보통 2차 생산자가 트렌드를 대부분 주도를 해요. 그래서 기획적 트렌드를 좀 더 3차 생산자는 신경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두서없이 막 갑자기 아침에 시간이 나와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좀 두서가 없는데,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시간이 되면 바로바로 이제 댓글을 달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